제가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87년에 이제 개헌이 되기 전에 이제 어떻게 개헌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부통령제를 제안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 의미를 좀 여쭤보고 이게 싶었거든요. 이제 정부통령제를 지금 채택해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 대선 관련된 보도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만약에 현재의 부통령인 캐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네. 부통령 후보는 남자가 될 것인가, 백인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렇게 상보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정통령, 부통령으로 해서 좀 더 지지의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고시에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통령 유고시에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그 직을 대신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 그런 경험을 하죠. 그것처럼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유고시의 직무대행, 그리고 상원 의장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 러닝메이트를 뽑을 때 보면, 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백인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백인 여성을 이제 후보군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네. 그래야 더 많은 유권자들을 포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도 그렇게 보완적인 요소를 갖춘 사람들을 정통령, 부통령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민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상황에서 YS와 DJ로 대표되는 이 걸출한 정치인들이 네. 한쪽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한쪽은 또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생겨난 불필요한 이런 지역 갈등적 요소들을 오히려 치료하고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네. 지지의 기반을 넓히는 있고. 거니까 예. 훨씬 더 이제 좋은 거 아니냐? 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분만 있고 실리가 없는 거는 약간 좀 바보짓 같잖아요. 그런데 명분은 신경도 안 쓰고 실리만 추구하면 이거는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네. 그건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이때 반대의 큰 이유는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나누고 싶지 않은, 제가 아까도 어. 얘기했지만 권력을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는 생각은 역발상인데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누죠. 그런데 김영삼 총재의 네. 참 안타까운 면은 네.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받기만 했습니다. 김영삼 총재가 김대중을 위해서 한 일이 별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79년 5월 30일 날 있었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당시 총재가 3표 차로 승리한 것을 이야기를 우리가 생생히 나눴습니다. 네. 옆에서 김대중을 말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요. 그런데도 선명 야당을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정희 독재 정권을 우선 주저앉혀야 된다. 그런 대의적 차원에서 김영삼 총재를 김대중 선생께서 맞이하면은 당선되도록 네. 혼신의 힘을 다 쏟은 겁니다. 그런데 이 1987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김영삼 총재는 어떠한 안도 제시를 않습니다. 무조건 양보해라.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길게 갖고 갈 수는 없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훌륭한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87년 6월 항쟁의 이후에 보통 나라 같으면 투표할 것도 없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됐다. 그분처럼 일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신 분이 어디가 있느냐. 이건 선거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일이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를테면요. 네. 뭐 필리핀 아퀴노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은 6년이 넘는 이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마다 2년 6개월이 넘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71년에 대통령 후보 중에 그 열화 같은 국민의 지지, 그리고 5.25 총선 국면에서의 교통사고 이장 살해 미수 사건, 네. 또 동경 납치 살해 미수 사건, 또 2년 6개월의 감옥 생활, 장기간 연금. 이 모든 것을 가지고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또 전두환 정권 신군부 일당에게 2년 6개월의 감옥 생활, 네. 또 해외 망명, 또 장기 연금,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김영삼 대통령과의 비교할 수가 없는, 예, 그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지난한 실천 과정에서 위상이 다르고 역할이 달랐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아주 훌륭한 말씀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위상을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16일에 네. 말하자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11월 29일이죠. 네.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유세를 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어마어마한 대군중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유세가 끝나자마자 9시 메인 뉴스 시간에 칼기 858기 폭파 사건이 메인 뉴스 전체를 다 말하자면은 네. 시간을 다 갖고 갑니다. 거의 100여 명 정도가. 그때 죽은 사람들이 노동자죠. 예. 중동 그 건설붐이 있어가지고 이 중동에서 그 참 가족을 위해서 네. 이역 만료해서 고생했던 노동자들이 100여 명. 그게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네. 출발한 대한항공이에요.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귀국 비행기죠. 네. 정말 어떤 고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귀국 비행기에 얼마나 들떠서 오겠어요? 그런데 버마, 미얀마라 그죠? 인근 해역에서 공중 폭파가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네. 근데 폭파범은 그 안에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 폭파범은 없었어요. 폭파 장치만 해놓고 폭파범은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 무렵에 저도 비행기를 국내선을 좀 타고 다녔는데 네. 칼 하나도 들고 못 들어가요. 비행기 안에. 칼 하나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도 하나도. 네. 저도 그런 상황에서 폭파 상황이 일어났고. 저도 87년에 서울을, 그때는 이제 KTX나 이런 SRT가 없을 때라 급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꼭 비행기를 타죠. 그런데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흔히 반체제 반정부 도서 출판을 제가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있는 책도 가방에 못 넣고 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갑니다. 꽤 포켓에 있는 엄격하게 모든 검사를 것까지. 하고 그럼요.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최대 현안이었던 야권 단일화는 이제 정리를 했고, 네. 저희가 그리고 10월에 이제 신당 창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당 창당을 해서 대통령 13대 대통령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래서 평화민주당을 창단한 상태였고, 그 이제 13대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를 하시고, 그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 방금 말씀하신 이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예. 16일이 대선일인데요. 네. 11월 29일 날 칼기 858기가 미얀마 인근 해역에서 공중 폭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이라는 폭파범이 네. 신속히 잡아와요, 폭파범을. 근데 선거 전날 와요. 시기가 참 절묘한데요. 절묘하죠. 네. 12월 15일 날 선거 하루 전에 옵니다. 네. 선거 하루 전에 압송돼 와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조합이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규명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987년 6월 항쟁이 노태우의 6.29 항복선언으로 기결되지 않았다면은 한국은 거대한 혁명의 고조기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말하자면은 4.19 혁명, 5.18 민중항쟁, 네. 아마 6월 혁명이 됐을 거예요. 6월 혁명적 상황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범선에 바람이 없으면은 범선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항해를 못하잖아요. 그 혁명의 바람을 빼버린 거죠. 그게 6.25 선언입니다. 6.25 선언은 전두환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노태우 하고 싶어 했습니까? 6월 19일 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회의를 가졌어요. 네. 뭐 그 당시 안기부장, 국군 보안사령관, 뭐 이런 등등 내무장관 등등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져가지고 전두환이가 계엄령을 갖고 갈 것인가 이순을 갖고 갈 것인가 하다가 결정해놓고 군 투입의 결정을 해놓고 오후 들어서 바로 번복을 합니다. 취소를 합니다. 그걸 움직이는 거대한 연출자의 힘은 누구일까요? 전두환이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시키게 하는 거대한 연출의 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야죠. 그래서 1987년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9월 8일 광주 방문과 11월 29일 날 여의도에서 네. 그 대규모 100만이 넘는 대군중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서울시청까지 가두 행진을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무게차가 앞에 서고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해산역에서 이제 들어가십시오 하는데 계속 그 당시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김대중을 연호합니다.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9월 8일 광주에 서셨던 말씀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우리 말에 들어야 합니다. 군부도 우리 말에 들어야 합니다. 재벌도 우리 말에 들어야 합니다. 언론도 우리 말에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비토 세력을 전부 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춥습니다. 무사히 안전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한 10여 번에 걸쳐 연설 딱 하시고 해산합니다. 네.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해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숙소에 그 교보생명 교본고 빌딩 뒤에 있는 미도장이라는 여관에 숙소에 막 들어가서 네. 그 여의도의 어마어마한 군중들 그걸 영상으로 확인하려고 메인 뉴스 9시에 트는데 칼 858기 폭파가 뉴스 시간 전체를 잡고 가요. 그 황당함, 공포, 그 여의도에 느꼈던 경의와 전율이 그 9시 뉴스에서 나타날 때 공포. 아, 이제 끝났구나. 그 뉴스를 딱 보셨을 이게 때 뭘까? 느낀 점이. 이게 뭘까? 이런 우리가 현대사를 잠깐 정말 가장 중요한 1987년. 네. 미국이 우리의 어떤 그 혁명적 에너지를 그들은 다 파악하는 거죠. 그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까? 그래서 사실 노태우가 보통 사람 시대를 외치고 다닌 것도 여러 전체 그 노련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 영영치 가방을 들고 원탁 테이블에서 회의를 갔잖아요.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가. 그래 보통 사람 시대를 구현하겠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때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전체적인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12월 16일 대선 결과는 알다시피 3등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개표 상황을 이끌어간 것은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서울신문이 호의를 뿌립니다. 12월 17일 날. 근데 아침에 신문의 호의가 이미 노태우 후보 당선입니다. 근데 그 아침 7시 나중에 TV로 통한 개표 결과와 신문을 제작한 새벽의 시간대가 이미 맞아버립니다. 거의. 이건 뭐가 될까요? 어떻게 아침 7시에 개표 상황을 어디 신통방통 점쟁이도 아니고 귀신 고갈 정도로 미리서 맞추어서 호혜에 당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태우는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 대통령 당선된
이튿날 구로구청 사건이 벌어져서 저는 광주 제야 인사 들어오고 비행기를 타고 구로구청으로 갑니다. 네. 5.18 현장에서 봤던 입장에서 구로구청이 바로 5.18의 또 하나의 작은 5.18 현장이었어요. 그 1980년 대선의 부정 불법 폭력 선거의 한 축도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7년은 저물어 갔고요. 네. 그로부터 다시 김대중은 죄인이 됩니다. 후보 단일화 양보를 안 했다는 데 대한 도덕적 그 규탄을 받습니다. 네.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 후보로 나오고 또 이 상황을 조금 더 잠깐 멈추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항공기 폭파 사건 실제로 접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네. 뉴스로 접했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를 도배하니까 네.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싶어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그 폭파범이 잡혀서 이제 비행기에서 끌려왔고, 마스크를 쓰고 예. 이렇게 손 묶인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장면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랄까요, 이제 지금 회장님이 좀 큰 얘기를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음모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이 어떤 연출가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어딘가에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진상을 속 시원하게 이제 파악할 수 없을 때에 이제 뭔가 좀 더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의심을 하도록 자초하는 일들을 많이 또 권력자들이 벌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경우도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라고 단일한 명사로 말을 하지만 미국 내에도 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네. 있고 또 같은 정권 내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파들이 있고 또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군부가 있고 또는 정치인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의 그런 내부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결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 그 당시에 어떤 논의 과정이 담겨 있는 뭐 비밀 문서들 이런 것들이 공개된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좌고우면하다가 이제 어떤 결정들이 나와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6.29 선언이 다 이제 미국의 연출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급진적인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로 신군부 세력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 이미지로 차라리 이제 노선을 수정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네. 뭔가 조금은 이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선거가 진행되기를 바라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작과 드러나는 압력과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칼기 이 폭파 사건은 네. 매우 많은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심하게는 이제 그 폭파 사건을 꾸몄다고 하는 주장도 있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만들어낸 가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선거를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고 가짜 범인을 잡아서 연기자로 사실상 내세웠다는 식의 이제 음모론도 한편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입증되지 않은 것이고 또 정부가 발표한 것이 또 속 시원하게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거 직전에 그런 사건이 터졌고, 네. 그리고 바로 선거 전날 범인이 압송됐고, 네. 그리고 분명한 건 언론을 도배했고,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저는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반적으로 이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냉전 체제가 이완되고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항상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그런 식의 자기 체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도 먼저 어떤 일들을 벌인 경우들이 이제 여러 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분명한 것처럼 해석하시는 하는 건 좀 곤란하다. 한쪽으로 분명한 해석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들고. 100명의 인명을 살상을 했어요. 폭파범으로. 근데 그 사람이 감옥 안 갔죠? 안기부청을 결혼해서 갔죠? 어딘가에 살고 있죠? 사람 한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국사범이고 옛날 용어로 하면은 네, 일단은 뭐 사람이 1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예. 그 범인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압송을 해서 법정에 세워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죠. 그렇습니다. 네. 이 항공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의 좀 어떤 그래서 의견을 아무튼 그 좀 부분을 들어봤고, 예.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공 교수님 말씀에도 이런 제가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이야기 핵심의 이야기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진실과 오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부분에서 결국 김대중이 네가 양보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도덕적 규탄을 네. 대선 후에 계속 받습니다. 그게 88년 신년 초가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13대 대통령 그 당시 후보로 나왔을 때 당시 예. 그 신당 창당하고 평화민주당에 대한 좀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창당하고 평화민주당은 그렇게 자꾸 도망가시려고 해봐야 수술이 안 되고. 민주당은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예.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처럼 예. 당시 87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오로지 김대중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당한 억울한 사연을 뭔가 해결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들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김대중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뭔가 예를 들어 부정선거심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칼기 폭파 음모 제기하셨죠. 그리고 6.29까지도 제기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구출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김대중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매우 후회스럽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책임이 온전히 김대중에게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부당하다.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패배의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 온갖 음모를 자꾸 얘기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87년에 부정선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로구청 사건이 그러니까 투표함 바꿔치기를 한다고 하는 의심이 있어가지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붙들고서 어떻게든 음모를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87년에 그렇게 해서 봉인된 부재자 투표함이 네. 나중에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한국정치학회의 주도로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되고 다시 한번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함을 완전히 바꿔치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짜표를 집어넣었다든지 뭐 이런 증거는 발견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적어도 이제 군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 암묵적으로 군 지휘관들이 사병들에게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네. 심지어 장교들도 이제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조직적인 부재자 투표에서의 몰표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몰표가 된 부재자 투표함이 이제 그 서울과 같은 이제 원래 이 선거구로 와서 네. 다른 일반 투표함과 섞여서 개표가 되면서 몰표가 나온 사실 자체를 희석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났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상의 극단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일단 입증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공 교수님 말씀에 이게 네. 이야기를 좀 짚어야 되는 것은 그때 광주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네. 창간이 없이 투개표가 이루어졌어요. 창간이 없이. 백골단이 모든 투개표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IBM에서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개발한 게 1981년인가 2년 초 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1987년에 개표를 컴퓨터로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를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의 어떤 그 1987년 대선 국면에서의 여러 가지 진실과 오해, 네. 이혼의 단면을 하나하나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고 모시는 선양하는 입장에서 김대중 스터디를 한 입장에서 예. 지금 진실을 오해를 네. 조금 제가 사사건건으로 네.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 부분은 또 역사에서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네. 미제로 남을 확률이 더 높지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대선 현장은 아마 전부 기록, 영상 기록, 여타 기록 다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연설한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특히 보람의 12월 13일 날 87년 이런 때는 그 어마어마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 많은 군중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표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88년으로 넘어가면서 진도를 좀 빼죠. 예, 좋습니다.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또 당시의 어떤 좀 사건들을 좀 짚어봤고요.